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문법 내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국어생활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약속이라는 것은 규정이라는 이야기고요. 규정은 왜 필요한가? 굳이 약속을 왜 해야 하나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말의 언어 교범이 필요한 이유는 의사소통을 할 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우리는 나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설명을 할 때 저건 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기겠죠. 엄마가 나한테 사과를 사오라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요거를 사과가 아닌 배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시장에 가서 사과 하나 사와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한테는 사과가 배를 보고 사과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배를 사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왜 배를 사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정해놓고 이거는 배가 아니라 사과다. 그리고 얘는 꽃이 아니라 나무다 라고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말할 때뿐만 아니라 표기법으로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한글 맞춤법인데 한글 맞춤법은요. 어떤 지역마다 사용하는 방언이 너무 다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이 되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준어는요. 꼭 서울말이 표준어다. 이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TV 뉴스, 공적인 자리, TV 뉴스라든지 아니면 전국으로 출판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신문을 출간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준이 되는 말, 표준이 되는 말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서 쓰는 것도 서울 사투리라 그래서 완전히 표준어는 아니야. 가끔 들어보면은 아나운서들이 쓰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표준어에 가깝고요. 서울 사람들이 쓰는 거는 오히려 서울 사투리다라고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주로 쓰는 말이 표준어다라고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주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 정도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것은 열과 율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요. 우리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 받침이기 때문에 유를 사용해서 이응을 적었어요. 그런데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요. 받침이 이응 받침이기 때문에 리을을 씁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지만요. 앞에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말이 이응이 될지 리을이 될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거 맞춤법으로 친구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특히 막 백분율 이런 거 있잖아. 백분율이 맞나요? 백분율이 맞나요?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 헷갈린다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니은 받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응이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밑에 19항 가서요. 19항은 우리 분기생천 마지막 강의에서도 보셨죠?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즉,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은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35항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39항은요. 글이 조금 길어서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어미지예요. 아니라는 글자가 덧붙였는데 요거를 조금 짧게 쓰고 싶어. 그러면 잔이라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가 아니랑 합쳐진 경우에는요. 그냥 잔이 아니라요. 치읓으로 바뀌어서 찬이라고 줄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시고요. 예시를 보시면 우리가 적지 않은이라고 원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와 안이 합쳐져서 잔이 되었다, 줄어드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선생님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조금 방금 숨 막혀가지고 띄어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띄어쓰기가 일단 왜 필요하냐? 우리가 적절하게 띄어써야 글을 읽기도 편하고 뜻을 알기도 쉽고 글을 이해하는 속도도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필요한 거예요.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일단 무조건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것들을 띄어쓰냐 보시면 의존명사 띄어쓰고 단위명사 띄어쓰고 수를 예시처럼 한글로 바꿔 적을 때도 만 단위로 띄어쓰고요. 두 말을 이어줄 때 내지, 뭐뭐, 대 이런 식으로도 다 띄어쓰고요. 호칭어, 관직명도 다 띄었습니다. 요거 예시로는 우리 7권 3분기에서 배웠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는 게 우리 선지에 나왔었죠. 충무공 같은 경우에는 호칭이기 때문에 띄어쓰고요.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이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 썼고요. 그 다음에 장군은요. 관직명이기 때문에 관직 이름이기 때문에 또 띄었습니다. 요거 예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친구들이 호칭어랑 관직명은 띄어쓰고 성 이름은 붙여 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빠르게 훑었고요. 뒤에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볼게요. 먼저 A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장이와 쟁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장이를 붙일지 어디에 쟁이를 붙일지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기술자를 가리킬 때는 장이를 씁니다. 미장이는요. 미용기술, 미용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미용기술을 잘 잘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미장이, 그러니까 미용기술자, 미장이라고 부르고요. 멋쟁이처럼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을 가리킬 때는 쟁이라고 부릅니다. 멋을 잘 부리는 사람, 멋을 잘 부리는 속성, 멋을 잘 부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따라장이라고 하지 않고 따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따라하는 게 어떤 특별한 기술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누군가를 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잘 따라하는 특징, 누군가를 잘 따라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쟁이를 붙여서 따라쟁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한글 맞춤법은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한글 맞춤법은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고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말은요. 본 모습을 밝혀서 적어요.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 본 모습을 밝혀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요. 소리대로 적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일 때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지 기억하는 친구? 괜찮아. 우리 중1 친구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른 반 친구들도 대답을 못 하셨는데
본래 말의 뜻에서 멀어진 단어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다와 같이 들어라고 어법에 맞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다라고 어떤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들어가 아닌 들어라고 소리나는 대로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의미가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유지할 때는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서 적어줍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이 밝혀진 거지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말의 뜻이 멀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각 단어는 띄어쓰고 조사는 붙여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 요번에는 좀 문제들도 쉬워요. 그래서 5문제 다 풀어보시고 지금이 51분이니까 선생님이 최대 1시 1분까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풀고 DM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친구들이 다 보내주셔가지고 쌤이 볼게요. 일단 친구들이 1번 잘 풀어줬어요. 둘 다 1번 잘 골라주셨고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요거를 써야 하는 거 맞고요. 아이고 미안해. 표준어를 쓸 때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표준이 되는 말을 정해놓은 거니까요. 1번이 답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A를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표기법 1번이고요. 1번은 미쟁이가 아니라 미장이로 써야 맞는 단어고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이로 쓰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쟁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아이고 큰일 났네. 보기를 참고해서 을을 발음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거의 정답은 1번인데 왜냐하면 은은 보기를 볼게요. 은은요. 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 첫 음절에서는 으로 소리를 내고요. 첫 음절 이외 즉 두 번째 글자부터는 이로 소리를 내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리고 조사로 쓰인 의는요. 애로 소리를 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요. 의라는 그 글자의 한정으로 첫 음절 첫 글자에서는 으로 무조건 소리를 내야 하고요. 첫 음절 이하,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그 이하는요. 이로 소리를 내도 허용을 해주고요. 마지막 조사의 경우에는요. 애로 소리를 냅니다.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5항의 예외 3번에 보시면요. 자음이 있는 첫 음절의 의는 이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이 원칙은요. 의에 관한 것, 즉 초성이 이응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외 3번에 자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초성이 이응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보기를 다시 보시면요. 1번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기 때문에 첫 음절은 무조건 의로 소리를 내야 해서 의사가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희망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의가 아니라 히읗이기 때문에 첫 음절에서도 이로 소리를 내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요거랑 같이 외우고 있으면 좋은 게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도요. 첫 음절에 의가 왔지만 초성이 쌍디귿으로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라고 발음을 해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아니라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친구들이 요 예외 조항을 알고 있었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예외 조항을 모르고 있었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 추가 설명하려고 3번은 설명을 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 5번 친구들이 잘 풀어주셨고요. C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요. 글을 읽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5번은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중요한 소설 하나 살펴볼 건데요. 우리 27페이지로 가보실게요. 선생님이 휴지 한 번만 가져올게.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수업 프레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현대소설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얘들아 단편 소설이기는 한데 우리 책에 전부가 다 실려있지는 않고요. 우리 책에는 여기 전개 부분만 실려 있어요. 그런데 요 책의 내용은요. 친구들이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 소설은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 친구들이 나중에 이게 외부 지문으로 나오든지 교과서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친구들이 요 소설을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문제 풀어보는 책 다 읽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충분히 읽어보는 거 선생님은 추천을 드릴게요.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소설의 주인공들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가볼 건데요. 요 본문, 글에서의 주인공은요, 허생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요, 이름이 허생원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그냥 호칭 혹은 관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그냥 선비를 가리키는 거, 양반이 아니라 그냥 선비를 가리키는 말인데, 허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생원이라고 부릅니다. 허생원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차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장돌뱅이가 뭐냐면 장을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뭐 3일장, 5일장, 7일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 갔다 저 지역 갔다 이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장돌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그냥 떠돌이 장사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생원의 친구로 나오는 사람이 조선달이에요. 이 사람도 조씨성을 가졌고 선달이라고 그냥 부르기 때문에 조선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도요.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꽤 오래된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동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되지 않았어. 장돌뱅이 삶을 시작한 지. 그래서 그냥 신입 장돌뱅이다라고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셋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어쨌든 주인공은요. 허생원이고요. 특히 본문에서는 허생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요거를 조금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문을 보면요. 드팀 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 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20년 차 장돌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20년 차 장돌뱅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생원이 주인공인데 허생원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서술자가 허생원은 이러면서 허생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요거 관련된 문제가 뒤에 나와서 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허생원이라는 사람은요, 요 봉평이라는 지역에 장을요, 빼놓은 적이 드물었대. 그러니까 봉평에서 장이 열릴 때는 맨날 간 거야. 왜 갔냐면요. 이렇게 내려가서요. 다지문을 보시면요. 꼭 한 번에 첫 일을 잊을 수는 없대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인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산 보람을 느꼈다. 하루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이제 봉평에서의 젊은 시절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젊었을 때 봉평에서 있었던 그 일 하나 때문에 그는 살아가는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뒤에 보시면요. 요거는 조금 중요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 나귀를 타고요.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굉장히 이렇게 좁아서요. 맨 앞에 허생원이 가고 그 뒤에 조선달이 가고 그 뒤에 동이가 이렇게 외길로 한 줄로 서서 가고 있었는데요. 요 거리가 있어서 허생원이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봉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할 건데 동이한테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라부터 이제 허생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요. 봉평이라는 지역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메밀밭이에요. 지금도 봉평이라는 지역을 가면은 메밀밭, 메밀꽃이 진짜 이렇게 쫙 피거든. 그러면 정말 예쁘기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어쨌든 그럼 봉평에 있었는데 허생원이 젊었을 때 이제 봉평에서 객주집 토반, 즉 주막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객주, 지나다니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나그네가 머무는 곳인데 지금의 여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여관에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개울가에 이제 목욕을 하러 간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밖에다가 돌에다가 옷 벗어놓고 물에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달이 밝아가지고 부끄러워서 허생원이 어디를 들어가냐? 물방앗간으로 들어갑니다. 물방앗간은 물레방아가 있는 방앗간인데 요 방앗간에서 이제 떡을 만드는 곳을 우리가 방앗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울가 옆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개울가 옆에 이렇게 초가집 마냥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 물레방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초가집 마냥 이렇게 그림을 정말 못 그리네. 이렇게 방앗간이 있었어요. 집 모양으로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거기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 성서방의 딸인데 결혼을 하지 않아서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는데 이 처녀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울고 있었대요. 왜? 우리 집이 점점 망해가니까 너무 서럽고 슬프고 힘들어서 이제 성서방네 처녀가 가족들 몰래 물방앗간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밤새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요. 허생원이 이제 장날이니까 또 다른 지역에 장으로 가야 하잖아. 그래서 봉평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봉평에 장이 열리는 날이 되어서 성서방네 처녀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봉평으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온 집안이 사라졌대. 즉 성서방네 처녀는요. 더 이상 봉평에 있지 않고요. 봉평에서 옆에 지역인 제천으로 이사를 갔대요. 제천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물방앗간에서 만난 날 이후로 둘은 만나지 못했어. 하지만 그날 밤이 너무 좋았어서 허생원은 봉평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 한켠에 봉평이라는 지역을 품고 살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허생원은 여기 부분을 보시면 옛처녀, 즉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면 가족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고꾸라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이 길, 즉 장돌뱅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설이 끝났어. 그런데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얘들아 동이가 봐봐 큰 길로 튀어졌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렇게 좁은 길에서요. 길이 이렇게 넓어져서 허생원이 여기 있고 뭐 조선달이 여기 있고 동이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한 줄로 서서 나란히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허생원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동이가 뒤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동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허생원이 생각하기에 동이가 자기의 아들 같은 거야. 그리고 동이의 엄마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이의 엄마가
옛날에는 고향이 봉평이어서 봉평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제천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동희의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들아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감이 오겠죠? 아, 이 엄마가 누구? 성서방네 처녀구나. 왜냐? 아빠가 없는데 애는 있으니까 성서방네 처녀구나 라고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동희는 자동적으로 허생원의 아들이구나. 그 근거가요. 동희도 왼손잡이고 허생원도 왼손잡이야. 그때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봉평에 있다가 제천으로 이사를 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결말은 어쨌든 열린 결말로 끝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전문을 다 읽어봐야 친구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요거는 우리 문제를 딱 두 문제, 어려운 거 골라서 16번이랑 19번 두 문제 풀어보실 거예요. 두 문제니까 우리 15분까지 풀어보시고 쌤한테 DM 보내주시면 돼요. 좋아요. 괜찮아. 친구들이 틀린 친구들이 많은데요. 일부러 선생님이 어려운 두 문제 골라드린 거고요. 괜찮아. 다른 중학교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12, 3명 수업을 했거든요. 요거 두 문제를 다 맞춘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다. 알고 계시고 일단 16번에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1번이고요. 16번 문제는 친구들 별표 한번 쳐보실까요? 요거는요. 소설의 시점에 관한 질문이고요. 시점에 대한 이해가 다 돼 있고 1, 2, 3, 4, 5번이 각각 어떤 시점을 설명하는 건지를 조금 친구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해요. 볼게요. 1번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개입을 하고 있대요. 첫 번째 작품의 서술자가 작품의 밖에 있어. 얘들아 서술자가 안에 있으면 1인칭이고 서술자가 밖에 있으면 3인칭이잖아. 그러면 1번은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으니까 3인칭이다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3인칭의 시점에는 우리가 3인칭 관찰자 시점 하나랑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인물의 사건에 개입을 하고 있대. 관찰자 시점은 개입을 하지 않아. 단순히 관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물과 사건에 개입을 해서 인물이 어떻고 사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물의 심리는 어떻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정답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봐봐 얘들아. 우리 선생님 처음에 설명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유가요. 허생원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생원에 대해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인물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충분히 등장인물에 대해서 적절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고 허생원이 직접 나는 그 일 때문에 보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생원을 그라고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생원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에 걸맞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부터는 시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작품 내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품 내의 서술자,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대요. 그러면 1인칭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라는 거는 객관적인 것만 바라보고 객관적인 사실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겠어? 1인칭 관찰자일 때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겠죠.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만 서술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중립적인 태도다. 작품 안에서 중립적인 태도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3번 작품 안의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설명을 하고 있대요. 일단 서술자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1인칭이고요. 자신의 내면,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어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집에 와서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더니 뿌듯했다. 이러면서 내가 한 일들 그리고 내가 그때 일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때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4번 시점을 달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점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액자식 구성의 소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액자식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겉에서는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갑자기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1인칭 주인공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액자식 구성에서는 시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많이 나오는 구성은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도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3인칭이 되겠죠. 그리고 사건을 관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바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겠죠. 혼합된 시점과 마찬가지로 3인칭 관찰자 시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대표 작품이 친구들 당장 내년에 내신에서 만나게 될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골 소년과 서울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소년의 감정이 어떻고 소녀의 감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소녀는 소녀에게 등을 내어줬다. 소녀는 발그레 웃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 작품이라서 조금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설은 1인칭 요거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대부분의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먼저 골라서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번 본평이 지니는 의미를 지니기 위해 적절한 의견 요거는 일단은 정답이 2번인데요. 기억 볼게요. 허생원에게 본평은 마음의 구심점이다. 얘들아 구심점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앙에 그러니까 구가 동그라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심은요 가운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렇게 요 가운데 있는 거 여기가 이제 힘을 제대로 제일 많이 받는 점을 구심점이라고 하는데 본평은 마음의 구심점이다라고 했으면요. 본평은 마음의 고향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생원이 본평을 계속 생각하고 반평생을 본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평은 마음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마음 한켠에 계속 있는 구심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본평에서 겪었던 무섭고도 기막힌 일 없었고요. 밤에 물방간에서 이야기를 한 게 뭐가 무서운 일이야. 좋은 일이었지. 그리고 상상의 통로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생원이 젊었을 때 모았던 돈을 투전으로 다 날리고 평생토록 가정도 꾸리지 못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본평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삶을 반성한다. 요거는 아니기 때문에 디귿도 답이 될 수 없고요. 리을 성서방대 처녀와 본평에서 잊지 못할 인연을 맺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견디게 해주는 추억이 있다. 내가 산 보람을 느꼈다.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라고 하면서 그 보람 덕분에 요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견딜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위주로 골라왔기 때문에 친구들 어려웠던 게 당연하고요. 지금 25분이니까 35분까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리딩 플러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못 읽어니다. 못 읽었다고? 네. 예린이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봐줄게. 근데 다음 주에는 읽어오셔야 해요. 알겠죠? 얘들아, 다음 주 책 선생님이 미리 말하는데 재미없어. 경제책이야. 근데 읽어와야 돼. 알겠지?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이번 주부터는 간단한 숙제가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그거는 친구들 생기부에 들어갈 숙제라서 친구들이 책을 안 읽으면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책을 꼭 읽어오셔야 하고요. 일단 오늘은 책을 안 읽어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조금 할게요. 이 책 재밌어. 재밌는 책이야. 너네 제목만 보고 책 안 읽은 거 아니지? 요거가 재밌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주인공은 펠릭스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14살인데 우리 친구들이랑 동갑이죠. 같은 나이죠. 펠릭스라는 남자아이가 등장을 해요. 이 친구가 옛날부터 조금 막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요. 뭐 옆집 강아지 산책시켜주기 이러면서 조금 용돈벌이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맨날 했는데 뭐 길거리에서 레모네이드 팔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학교에서 뭐 판매했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또 혼나기도 하고 요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펠릭스 부모님이 펠릭스한테 너 한 번만 더 이런 사업하면은 진짜 크게 혼낼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막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펠릭스가 엄마한테 줄 생일 축하 카드가 필요한데 이렇게 막 가게를 갔더니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인 옆집에 사는 모라는 친구한테 갔어. 이 친구도 14살이고요. 이 친구는 여자아이인데 모라는 친구한테 갔어. 그래서 모라는 친구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야 혹시 미안한데 축하 카드로 쓸만한 카드 디자인, 엽서 디자인이 있을까 했더니 뭐가 USB 하나를 줘요. 책에서는 디스크라고 나오는데 친구들 디스크가 뭔지 모르지. 그래서 쌤이 USB로 바꿨어. USB를 가지고 와서 이제 뭐가 줬어. 그 USB 안에는 5개 디자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펠릭스가 엄마한테 생일 선물 카드로 줬더니 너무 반응이 좋았어. 그러면서 그 카드를 보고 펠릭스의 할머니도 카드를 자기 친구들한테 보낼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사겠다. 그러면서 카드를 사고 펠릭스한테 10,000원을 줘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의 친구분들이 또 카드를 보고 또 이쁘다고 그 카드를 사고 싶어서 또 10,000원씩의 카드를 사요. 그리고 또 다른 엄마도 카드를 또 사요. 그래서 펠릭스한테 50,000원이 생겼어. 그래서 요 카드 50,000원을 가지고 이제 펠릭스가 모한테 가서 뭐야 너가 준 카드를 팔았어. 팔았는데 50,00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서 가져왔어. 너한테 줄게 이러고 가지고 왔는데 주려던 순간 펠릭스의 머리에 이렇게 갑자기 번개가 빡 치면서 근데 우리 이거 카드 사업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가. 그랬는데 이제 모는 여태까지 펠릭스가 하자는 사업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항상 같이 해줬어. 선생님이 아까 성별을 왜 굳이 얘기를 했냐면요. 요 모라는 친구가 펠릭스라는 친구를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내용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이제 펠릭스가 하자는 거는 다 같이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카드 사업을 처음에 50,0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카드마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둘이 이제 막 우편으로 카드를 보내주고 돈을 받는 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전단지를 먼저
전단지를 통해서 전단지에다가 카드마트 홍보를 막 해요. 그리고 밑에다가 www.카드마트. 어쩌고 저쩌고 주소를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써놓은 거야. 진짜 전단지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고객님이 한 명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펠릭스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둘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없어서 네드라는 친구를 끌어들여요. 이 친구도 이제 14살인데 이 친구는 웹사이트 제작자, 컴퓨터를 정말 잘 다뤄서 웹사이트도 잘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네드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패들릭스랑 모랑 네드랑 이렇게 셋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웹사이트를 사용하니까 사업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막 카드가 몇백 장씩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펠릭스가 항상 혼자 포장하고 혼자 배송을 했는데 너무 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펠릭스가 계산을 했더니 자기가 회계 장부에 써놓은 내용이 안 맞는 거야. 여태까지 남아있는 잔돈이라. 그래서 펠릭스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엘리웨이라는 친구를 끌어들여요. 이 엘리메이라는 친구를 끌어들이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수학을 잘해. 계산을 굉장히 잘해. 그래서 엘리메이라는 친구가 회계 장부를 가지고 막 정리를 해서 정리가 딱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요 네 명이서 펠릭스, 모, 네드, 엘리메이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막 사업을 지속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얘네가 카드를 프린트를 해서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제 프린트기가 고장이 난 거야. 펠릭스가 그동안 엄마한테 혼날까봐 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못했는데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사야 할 때가 됐어.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말을 했어. 그러면서 엄마가 처음에는 막 화를 냈지. 무슨 사업을 또 하냐고. 그런데 펠릭스가 엄마 너무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라. 내가 이 카드 사업으로 400만 원을 벌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막 기절 초풍을 하면서 400만 원을 벌었다고? 14살이 400만 원을 벌었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에 루퍼스라는 삼촌이 있어요. 이 루퍼스가 원래는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조언을 주기 힘들어서 루퍼스 삼촌과 펠릭스를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둘이 대화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뭐 동업자 계약서를 요렇게 다 동업자 계약서도 적고 회사 세금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요 펠릭스가 엄마 몰래 사업을 하느라 모은 돈이랑 카드랑 이런 것들을 다 신발 상자 안에 넣어서 침대 밑에 이렇게 숨겨놨었어.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거기에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은행을 가가지고 계좌도 만들고 동업자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럴듯한 기업이 됐어. 그리고 점점 더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펠릭스가 더 이상 카드 포장을 혼자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펠릭스의 친형 윌리엄이라는 형을 끌어들여서 윌리엄이라는 형과 또 동업을 하게 돼요. 요 사람은 이제 펠릭스가 사장이고 윌리엄을 고용을 해서 계약서를 쓰고 윌리엄은 직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5명의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요. 점점 이제 카드가 아이고, 미안해. 이제 점점 카드 판매량이 엄청 막 몇천 장씩 됐었는데 그게 조금씩 줄어서 아이고 조금씩 줄어서 이제 회사가 조금씩 규모가 작아지고 있었어. 그러던 차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걔 무슨 회사였거든? 여기가 이제 대형 회사야. 큰 회사야. 그래서 요 대형 회사가 카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요 윌리엄의 카드마켓 소식을 듣고 회사를 사고 싶다.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를 얘기를 하냐면 4억이라는 돈을 이야기를 해요. 4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 그래서 걔 무슨 회사가 대형 회사가 4억을 줄 테니까 너네 회사 우리한테 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펠릭스는 이 카드마트라는 회사를 팔기가 너무 싫었어. 왜? 내가 만든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업자 계약서에 이 친구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일은 이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이 학생들의 부모님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요. 이 부모님들은요. 4억을 받고 회사를 팔기로 미리 결정을 해요. 그래서 펠릭스는 요 세 친구가 자기를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화해를 하고 잘 풀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 4억을 받아서 회사를 팔았잖아? 그래서 요 모라는 친구는 미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 미술용품을 사는데 그 돈을 쓰고 저금을 했고요. 네드라는 친구는 공대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대학 등록금을 저금을 해놓고요. 엘리메이라는 친구는 요 4억이라는 돈의 일부를 받아서 첼로를 사고 저금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친구 펠릭스라는 친구는 얘들아 뭘 샀는 줄 아니? 펠릭스의 평생 소원이 페라리라는 스포츠카를 사는 거였대. 그래서 펠릭스는요,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그 페라리라는 차를 덥석 사버려요. 그래서 그 펠릭스는 페라리 위에서 회사를 판 그 돈을 가지고 자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끝나고요. 네드라는 친구는 웹사이트 제작의 실력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네드는 또 따로 웹사이트 제작 회사를 차려서요. 또 다른 1인 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사업, 친구들의 기발한 도전 정신과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의 스피치가 얘들아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를 해보자였어. 근데 말이 안 돼도 괜찮아. 혹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사고 싶다 아니면 이런 걸 팔아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화장 지워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했고 지난 수업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리 감겨주는 기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침대에서 양쪽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에 기상시간 설정을 해놓으면 그 팔이 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깨워주는 그런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 방탄 아이돌 굿즈를 팔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1인용 날개가 있어서 가까운 거리는 걷지 않고 날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돌아가는 길이 많아서 귀찮다. 날아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 혹시 예린이나 하율이는 그렇게 막,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진짜 사고 싶다. 이런 제품이 있었나요? 학교 데려다 주는 걸 학교 데려다 주는 거? 예린이 학교가 멀어? 버스 타고 20분. 버스 타고 20분이나 가야 돼? 아침에 그러면 정말 피곤하겠다. 아침에 막 버스 타고 갈 때 출근 시간이랑 겹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학교 데려다 주는 기계가 있으면 선생님도 학원에 출근하는 그런 기계 있으면 선생님도 살 것 같아. 선생님도 출근하기 너무 귀찮아. 하율이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딱히 딱히 없는 것 같아?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혹시 생각나면 수업 때 얘기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거 CEO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갈 건데 얘들아 CEO가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형 회사의 회장, 대형 회사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꾸려나가고 기업을 경영할 때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펠릭스처럼 그냥 요 카드마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펠릭스였기 때문에 CEO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1인 기업을 차렸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돌 굿즈를 만들어서 팔 거야. 근데 직원이 나밖에 없어.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일을 다 해. 그러면 1인 기업이지만 내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CEO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큰 회사에만 있는 게 CEO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약자가 영어로 된 약자가 CEO다라는 거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 다지기만 조금 간단하게 보고요. 바로 뒤에 독해 다지기로 넘어가 볼 건데
펠릭스의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아는 친구는 없겠죠. 요거 책 읽은 친구들도 못 맞췄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윌킨스라는 선생님이시고요. 윌킨스라는 선생님은요, 굉장히 독특한 선생님이었어. 아이들한테 휴식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연 관찰이라고 이렇게 텃밭에 나가 있었는데 얘들아 지금부터 휴식 시간이야 이러고 선생님이 옆에서 잠을 자고 막 선생님이 학교 시간을 놓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깨워가지고 선생님 저희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모가 그린 카드는 이렇게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윌키스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2번 얘들아 이건 알지? 펠릭스가 웹사이트 제작을 부탁한 친구의 이름은 뭐였죠? 네드. 맞아요. 네드라는 컴퓨터를 굉장히 잘 아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3번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돈을 어디에 넣어서 보관을 했었죠? 신발 상자요. 맞아. 신발 상자 안에 보관을 했었어요. 그러면 4번 펠릭스가 카드를 프린트하고 포장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 펠릭스의 친형이기도 하죠. 요거는 누구였죠? 요거는 이제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펠릭스의 형을 고용을 했었어요. 윌리엄은 원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공장에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윌리엄이 믿음직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펠릭스가 일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윌리엄한테 맡겼어.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윌리엄이었다면 선생님은 펠릭스가 같이 일할래? 라고 했을 때 동생이 사장인데 선생님은 뭔가 자존심 상해서 일을 안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이 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나 봐. 일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하더라고. 선생님이 동생이랑 일 같이 한다? 선생님은 맨날 싸울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일 못할 것 같아. 그리고 5번 우리 엘리메이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였어. 돈을 벌면 사고 싶다고 한 게 있었어. 그래서 4억을 받아서 요거를 샀는데 요건 뭘까요? 악기 맞아, 악기였는데 무슨 악기였을까? 나 맞아요. 첼로를 사고 싶다라고 했어요. 첼로가 굉장히 크고 비싼 악기인데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엘리메이는 첼로를 사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들아 독해 다지기는 독해 지문 풀면은 세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지문 읽고 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 57분 정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볼게요.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거 친구들 몇 번 고르셨죠? 5번. 5번 맞아요. 우리 5번이 정답이고요. 펠릭스는 루퍼스의 말을 들으면 친구들에게 배신감이 더욱 커지지가 않았고요. 요거 답의 근거는요. 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펠릭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났다. 하지만 화가 나는 거 그거 말고도 느껴지는 것이 있긴 했다. 책 속에서는 물론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서 루퍼스 삼촌의 말을 듣고서 친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펠릭스가 생각을 다시 조금 고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배신감이 더욱 커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5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펠릭스가 친구들에게 화난 이유로 적절한 거 요거는 뭐였을까요? 5번이요. 이것도 5번이죠. 어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랑 그다음에 네드랑 엘리메이라는 친구는요. 그 부모님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었음에도 펠릭스에게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신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3번 루퍼스가 A와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혹시 몇 번 고르셨을까요? 5번이요. 맞아요. 요것도 5번이에요. 우리 3연속 5번이 나오지만요. 친구들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왜 5가 3개가 연속이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답을 정확하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추가 얘기가 필요한데 루퍼스 삼촌이 얘들아 펠릭스의 왜 삼촌은 아니야. 친 삼촌은 아닌데 그 펠릭스 엄마의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펠릭스의 엄마가 있고 펠릭스의 아빠가 있겠죠.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요. 루퍼스는요, 원래 엄마랑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루퍼스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편지 하나만 남겨놓고 프랑스로 떠나서 6개월 있다가 돌아왔어. 그래 놓고서 루퍼스가 엄마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그 6개월 사이에 엄마는 요 루퍼스가 아니라 이 펠릭스의 아빠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루퍼스가 엄마한테 이 둘한테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몹시 화가 나서 결혼식도 오지 않고 20년 넘게 이제 굉장히 어색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 A를 보시면요. 이걸 이제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 이렇게 계속 되뇌었던 사람인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인데 너무 오랜 세월 20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놓치고 살았다. 근데 그걸 지금 너무 후회한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소중한 사람들하고 연락 끊고 살았던 거를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5번이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등장인물과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책을 읽기도 해야겠지만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내고 답변하는 게 어렵다면요. 펠릭스가 책 중반에 식스콧 칼리지인가 어떤 학교에 가서요. 질의응답 강연을 하는 장면이 짧게 나와요. 거기에서 인터뷰 질문과 답변을 조금 말을 조금 바꾸면은 충분히 강연 질의응답이 인터뷰 질의응답이 되니까 요거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내는 게 어려우면 그걸 활용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아까 추가 숙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10월, 11월에 학교에서 생기부를 쓰라고 할 거예요. 생기부에 쓸 내용 가져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최대 4줄로 적을 거예요. 길게 쓰면 선생님들이 안 적어주시니까 최대 4줄로만 쓸 거고요. 그 4줄을 가지고요. 어떻게 쓰냐면 요 펠릭스라는 14살 CEO라는 책에서 친구들이 느낀 점도 괜찮고 혹은 주인공의 뭐 도전 정신, 주인공의 희생 정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건데 무엇랑 연결을 하냐면 친구들의 진로랑 연결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진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가다 그러면은 건축가랑 요 CEO의 정신을 연결을 해서요. 요 펠릭스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중에 건축가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건물 디자인을 많이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펠릭스를 보고 도전 정신을 배웠다. 나도 나중에 건축가가 되면 도전 정신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진로랑 연관을 지어서 최대 4줄의 길이로 적어서 이거는 선생님한테 갬톡으로 보내주시면요. 이거는 선생님이 1대1로 진로에 맞게 첨삭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책을 읽어야만 친구들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 시간이 나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알겠죠?